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고 또 유 씨가 신청했다는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의 외교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문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통상외교 전문가인 김 차장은 백악관과 상하원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이번 사태 해법 등 외교 현안들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대북 밀수출 의혹을 제기한 일본이 오히려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는 일본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을 했고 이 가운데 전략 물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늘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노측과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에는 1,400원에 가까운 격차가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거부돼 온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되면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신분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불화수소 등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출 규제에 나선 데 대해 정부가 또 한 번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일본 도쿄에선 이번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자 협의가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일본에서 오히려 과거에 미수출했다 이런 의혹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도 됐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정부, 일본 측이 규제 이유로 들고 있는 이 불화수소 밀수출에 거듭 반박을 하고 있죠. 네, 요지는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는 모범적이고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은 없었다는 겁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담당하는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수출입 통관과 전략물자 수출 허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후지TV 등의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든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나라 수출 통제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내일은 한일 과장급 실무회의가 열릴 텐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내일 얼굴을 맞댑니다. 방식은 내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정부 사이 첫 접촉이 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무역안보과장 등 5명과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수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들을 방침입니다.
또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대응이 다각화 또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외교부 담당 국장도 미국에 도착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며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방문입니다. 통상과 북미 실무 협상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관 다양하게 좀 이제 만나서 또 한미 간의 이슈도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이 좀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네, 당연히. 일본이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전략 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통상 외교 전문가인 김 차장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겁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마크 네퍼 부차관보 등 국무부 인사들과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조율합니다. 일본이 취한 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사실은 전 세계 그런 국제 교육 질서를 교란시키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지적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주 방미해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미 백악관과 국무부, 경제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 한일 갈등 조율 역할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가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려를 나타냈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켜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투트랙 방침, 즉 역사 문제와 다른 사안을 분리해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대일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 철회와 함께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한미일 간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감한 갈등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장관의 통화 제의를 수락하고 이해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갈등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견지해왔던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데 외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만나서 북핵 문제와 한일 갈등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대북 밀수출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이 오히려 과거에 이 불화수소 등을 북한에 밀수출했던 정황이 포착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대응 마련이 화두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조치로 예산 3천억 원 추경 반영과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한국당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주장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현재 심사에 들어간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특위를 출범하고 사실상 중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특위는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하는 건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면서 52시간 근무제까지 더해져 기업의 손발이 묶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네, 앞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미리 수출했다 이런 일본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 반대로 일본이 그랬다는 의혹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 모두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목록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1996년 일본 오사카항과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각각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을 선적했고 2002년에는 동결 건조기가, 2008년에는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수출됐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이런 품목들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한창이죠. 네, 오늘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최근 논란이 된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통보한 시점 이후의 기간이 실제 평가 기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평가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완전히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이 평가 기간이 잘못됐다면서 평가를 완전히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상고의 경우 평가 기준을 통보받은 시점이 지난해 12월인데 평가 대상이 된 기간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교육부의 동의와 청문 절차가 남았다면서 법령 합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평가 당시에는 대부분 학교가 재지정되는 형식적인 과정이었다면서 올해와 내년 제대로 된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12명이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자사고와 외고 혹은 강남 8학군에 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무기한 입국을 금지했던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재외동포법 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다시 판단하라라는 취지입니다. 17년 넘게 입국 불허 상태인 유 씨가 남은 재판을 거쳐서 과연 한국당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네,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었는데요. 원고, 그러니까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유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7년 7개월 전 입국 금지 결정만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체류를 제한하지 않는 재외동포법 조항 등을 들어서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가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유승준 씨의 병역이 면제된 것이 2002년, 벌써 17년의 세월이 흐른 건데, 자, 유 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유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유 씨가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치고 비난받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면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우리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한다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유 씨는 남은 재판 절차를 거쳐 17년 넘도록 오지 못한 한국 땅을 밟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유 씨가 제기했다는 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 또 환송 판단을 내린 건데 오늘 뉴스 TMI에선 유승준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이른바 F4 비자는 어떤 비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고 앵커. 네, 사증, 그러니까 비자에도 종류가 여럿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비자는 일단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목적에 따라 A부터 H까지 분류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세부 항목에 따라 총 36가지로 분류합니다. 외교, 공무, 혹은 취재, 영주, 결혼, 이민, 관광, 취업 등 여러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죠.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를 말합니다. 일반 장기 체류가 가능한 16가지 비자 중 하나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신분을 확보하고 싶은 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비자입니다. F4 비자는 여러 특징을 갖습니다. 일정 체류 기간이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 갱신해야 하는 다른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국내에서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한국에 영구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 단순 노무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이 되죠.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거권, 피서권권을 빼고는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F4 비자 발급 조건도 다양한데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최종 수정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자 제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때는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라는 조항이 함께 둔 거죠. 오늘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원고 스티브 승준유, 한국명 유승준, 피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판결은 어떠십니까? 뉴스 TMI였습니다.
네, 강지원 씨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두 차례의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되풀이한 것으로 반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부정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일단 이 구속영장이 내일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경기 광주경찰서가 배우 강지한 씨에 대해 오늘 오전 11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그제밤 10시 50분쯤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영장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 체포 시한이 48시간이어서 오늘 밤에 끝나는 점,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는 현재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데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네,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강지환 씨. 여전히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술을 핑계로 수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강 씨는 체포된 직후 진행된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두 번째 조사에서도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피해 여성 2명은 비교적 일관되게 강 씨의 범행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강 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 깼는데 강 씨가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고 자신의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의료, 수사 지원을 받았는데 조사 결과는 일주일쯤 뒤에 나올 전망입니다. 경찰은 강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입국 기회를 얻은 유승준 씨, 또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경찰에 입감돼 있는 배우 강지환 씨 사건, 각각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를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일단 유승준 씨 대법원 최종심 판결대에서 법조계 안팎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예상한 것과 다른 쟁점으로 위법하다라는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이 돼서 네. 좀 예상의 판결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지만 그 내용 설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비자를 발급해줘라.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위법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승준 씨가 대법원으로 바로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결론에 도출했다. 이런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재고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의 설시의 내용들이 유승준 씨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입국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국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그 쟁점이 아니었고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주목했다고 보셨는데 절차상에 아까 보니까 뭐 전화로 알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대법원에서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민이나 또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처분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문서 통지라든가 외부적인 공표의 행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법으로 위반된다. 왜냐하면 구두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입증하거나 권리구제를 받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네. 면도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무려 17년 동안 이제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도 입국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이제 이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F4 비자, 그러니까 체류 허가 관련된 이제 자격과 관련해서 일단 파기한 송심 결과를 유승준 씨 측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대법원에서 파기한 송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한 부분을 심리를 하고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했을 때 이 관련된 영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그 체류 자격을 허가할 수도 있고요. 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고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결과가 있을 때는 또다시 이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서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냐면 재해동포법에 따르면 네. 만 38세 설사 병역 기피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을 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 이 재해동포를 만 38세까지는 그 당시 2015년 기준으로 38세까지는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만 그 이후에는 공공의 이익, 안전 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설시한 것이 우리는 재해동포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41세인데요. 38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이가 좀 더 많이 지난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대법원 판례의 요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38세, 41세가 넘은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이 F4 비자 발급이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입국 가능성, 특히 F4 비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럼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이라는 건 연애활동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판결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렇죠? 그런 항목을 들어서 영사 재량에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라. 그러면 다시 LA 총영사관으로 공을 넘기는 건가요? 그 사람이 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인데 그럼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냐면 네.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라. 이렇게 대법원 그 판시 내용에 있습니다. 비례 네. 원칙이라는 것은 17년이 지났잖아요. 예. 조금 어떤 이익 침해와 관련해서 균등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유승준 씨가 워낙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긴 한데 그 이에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나 다른 연예인들도 국적 상실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견주어 봤을 때 평등의 원칙에 침해될 요소가 있으면 네. 가급적 이 거부를 하지 말고 발급하라는 취지로도 유승준 씨 측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재량권을 행사하라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유승준 씨 가족들이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듣고 거의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거나 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과거의 판례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적법성 여부는 좀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1심과 2심에서는 또 패소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 패소 판결. 그땐 아무래도 좀 국민 정서가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행사했다라고 봤는데 이 재량권 행사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고 국군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공공이익을 해친다고 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절차에 중점을 두고 아예 재량권 행사 자체가 행사되지 않았다는 거죠. 행사되지 않았고 처분이 없었던 상황이면 원래는 그 관계 기관장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절차 위반이다. 그리고 구두 통보만 한 것은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도 절차 위반이다. 그래서 절차 위반의 점을 좀 더 지적했지만 그 면밀히 살펴보면 내용상의 하자도 일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조금은 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댓글,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봐도 그렇고 뭐 대법원 판결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인데 일단은 대법원 판결은 좀 유리하게 기회를 얻은 것으로 판단이 나왔는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까지 기다리면서까지 17년이나 세월을 기다리면서까지 한국에 오려고 하느냐 또 유승준 씨를 좀 의혹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유승준 씨는 사실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대중적인 인기를 네. 얻어서 활동하는 대중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의 활동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존립, 자신 존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복귀해서 국민들이 용서를 해주면 경제활동으로서 연애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네. 이미 국내에서는 활동하지 못했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선 여전히 활동을 했었고 국내에도 앨범을 발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예계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 판단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이런 유사한 소송이 뭐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비슷한 사건이 네. 많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해동포법에서는 만 네. 38세 그리고 만 41세를 기준으로 체류 자격 제한에 대한 것을 해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아마도 네. 유승준 씨 판례가 선례가 돼서 판시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대중 연예인은 법과 절차보다는 국민들 정서에 얼마나 합당한가. 그래서 또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여전히 필요해 보이고요. 2015년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무릎 꿇고 사과를 빌었지만 그때 국민 정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전히 냉랭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로서 뭔가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법과 절차는 어떤 권리 구제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막인데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유승준 씨가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지환 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진술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가능성 근데 보십니까? 모든 성폭력 사건이 많은 객관적인 물증이 많이 있을 수는 없는 사건이고요. 네. 이 사건은 그렇지만 목격자가 있고 피해자가 2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과정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는데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일은 일단은 신빙성이 있다, 구체적이다, 그리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없다,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해서 네.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명은 중간간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인데요. 네.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범죄가 유죄라고 한다면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강지환 씨가 알려진 사람이고 그래서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가 영장당에서 고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정황 증거로 하나 나온 것은 피해자 중 한 분이 다른 지인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로 구조 요청을 한 것. 그런 것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고 주변의 주민들이 술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온 술병만 보면 주량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 주변의 정황과 진술들이 일치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유죄가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렇지 않고 모순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법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양측이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도주 우려가 없는 알려진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구속 가능성과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됩니까? 요즘 성범죄 엄단 추세이고 양형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2명인데다가 중간간이라는 건 굉장히 범죄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믿을만 하고 구체적이다, 범죄가 소명이 됐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일반적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는데 네. 이 사건은 혹여라도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래도 도망가진 않지 않겠느냐, 또는 지금 외주 스태프라고 보이는데 네. 찾아가서 좀 진술을 좀 흔들거나 합의 종용을 한다거나 이런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보면 진술을 강지환 씨가 너무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음주라든지 심신미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론도 민감하게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또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정말 술에 만취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진실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술에 만취됐다고 하더라도 만취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당연히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공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스태프들이면
본인이 주연 배우로서 좀 챙겨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또 무혐의 무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내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강 씨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에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몇 년 걸려요? WTO 제소하면 판결 나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렇죠. 15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15개월 걸리고 또 항소하거나 상소하면 또 2, 3년 더 걸리죠. 뭐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부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R&D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또 우리 민간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대응을 준비를 해왔고요. 일본이 이번 7월 2일에 그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두 가지 조치가 WTO 규범과 또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조치. WTO를 통한 대응 조치를 발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그거는 대책이 아니에요. 아니 어떤 대응을 해야 아무런 되느냐. 대책이 아닌 것을 지금 아닙니다. 또 이야기하고 의원님 정말 정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상대방이 정말 무능해요. 아니 상대방이 있는 거기 네?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잠깐만 대책을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만하세요. 한 것은 정말 무능하고 무대책을 거기다가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일본에서 지금 이 불화수소가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과 화학무기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북한에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불화수소가 북한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두 번째 좀 말씀드린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수출 통제 제도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통제 제도다. 장관님, 질문하는데 답변하세요. 네. 동문서답하지 말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네? 불화수소의 양을 최근 수소 불화수소가 얼마나 수입이 돼서 네. 얼마나 국내에서 사용이 되는지 통계를 내세요. 네.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고 네. 일본의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계 제가 근본 통계 제출하시고 국민들에게 알리세요. 저희가 어제 의원님 저희가 어제 수입 가공한 거에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장관님. 아니 동문서답이 아니라요. 그만하세요.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얼마나 수입해서 국내에서 얼마나 쓰고 그 통계를 내시면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명확하게 어제 밝혔습니다, 의원님. 제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와 정수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 서류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수사관들이 잇따라 압수물 상자를 들고 나와 차량에 싣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공촌 정수장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정수장 내부 CCTV 확보하신 겁니까? 네. 지난 5월부터 인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3주 만입니다. 이 사태를 시발케 한 원인자와 안일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케 한 책임자를 뚜렷하게 밝혀 엄정하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조사를 맡은 환경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100% 인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 지역 정수장의 수돗물 공급 방식을 무리하게 바꾸면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수질 측정마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3배 정도 증가하면은 그 수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바로 현장 점검을 들어가고 물 흐름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고의적인 은폐나 알려지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업 일지와 현장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 2015년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모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2015년 황 씨를 포함한 5명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황 씨 사건 제보자의 지인 등 2명에게서 3,500만 원을 나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경위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은신 사건과 관련해 업무가 바빠 수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2심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덕분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만큼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여성과 초등학생이 탄 차를 둔기를 든 남성이 수백 미터를 쫓아오며 위협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와 같은 장면은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자정이 갓 지나 어두운 주택가 밤길. 지인들의 집들이를 마친 여성 3명과 8살 아이가 탄 차 앞으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나타납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다른 손에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뭔데? 조심해라. 못 들었다. 자세히 보니 둔기입니다. 통화하는 듯한 남성은 갑자기 둔기를 치켜 세우며 차로 달려듭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운전하던 여성은 경적을 울리며 주위의 도움을 청합니다. 남성을 피해 후진으로 속도를 높이자 남성은 급기야 뛰기까지 하며 차를 쫓습니다. 급하게 후진하던 차는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고 큰 길에서 겨우 차를 돌려 위급한 상황을 피합니다. 너무 놀라서 곧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 사람의 눈에서 살기가 너무 보였고. 차량을 위협하며 쫓아온 남성은 48살 A씨. 피해 차량에 자신의 아내가 탄 줄 알고 위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화가 나서 둔기를 들고 쫓았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경찰의 대응입니다. 피해자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했다며 간단한 조사만 하고 A씨를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A씨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 등 나머지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에 1시간가량 더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당장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놓으니까 피해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남아 있고. 경찰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들은 남아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잔치를 끝내고 피의자하고 피해자가 너무 바뀐 거잖아요. 애가 또 놀랬다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배려 요만큼도 없었고.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밤중 끔찍한 공포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은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A씨의 위협을 피하려다 들이받은 차량에 수리비까지 물게 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노량진 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수협 직원과 상인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충돌 영상 직접 보시죠. 모자이크로 안 보이지만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수협 직원들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한 직원은 발차기까지 하면서 저항하지만 결국 뒤로 고꾸라지기도 하는데요. 직원이 일어나자 다시 한번 남성들과 뒤엉킵니다. 질질 끌려가며 사방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속수무책으로 맞던 직원은 상의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나서야 무리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수협 직원 49살 박모 씨는 다리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무단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러 옛 노량진 시장에 갔다가 민노련 관계자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노련과 상인 측은 박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빚어진 충돌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맞섰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피해자 신분으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민노련 관계자 등을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7살 박모 씨 등 주민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아파트 거주자인 A씨가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하철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소화전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6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반쯤 부산 도시철도 신평역 승차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우산으로 소화전을 내리쳐 비상등 덮개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어이없는 사건은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10대 소년이 랩 음악을 듣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애리조나 피닉스 인근 피오리아에서 일라이자 아라민이라는 이름의 17살 흑인 소년이 편의점을 찾았다가 20대 청년이 휘두른 칼에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도망치다가 경찰에 체포된 20대 용의자는 편의점 밖에 세워진 소년의 차량에서 랩 음악이 흘러나와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의자는 랩 음악을 듣는 유색인종으로부터 과거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 랩 음악을 들으면 불안정해진다면서 랩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지역 사회에도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주를 넘겨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어젯밤에도 노사가 늦게까지 심의를 했는데 여전히 이 1,400원의 격차가 줄지 않네요.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0일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조금씩 올리고 내렸지만 여전히 1,400원 가까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올해 시급 8,350원보다 14.6%, 1,220원 올린 9,5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한 만원에서 430원 낮춘 수준입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보다 2%, 165원 낮은 8,185원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삭감 요구는 유지했습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수정안에서도 삭감안을 제시하자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수정안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반복되면서 성과 없이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막판 조율에 들어간 건데 자 그럼 이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좀 더 진전된 안, 그러니까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당부했습니다. 어제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한 자릿수 인상을 담은 수정안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노사가 오늘 2차 수정안을 낼지 불투명한 가운데 수정안을 낸다 하더라도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32차례 최저임금 결정 가운데 표결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표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노사가 이틀 만에 비공식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지하철 노조의 협상 실무진은 오늘 오후 부산 노포 차량기지에서 만나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1.8%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적자 등을 이유로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상시 노동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2019년도 고용 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815곳의 비정규직 비율은 40.3%에 달했습니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 3,400여 곳의 비정규직 비율 38.5%보다 1.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간접 고용이 20.9%, 기간제가 16.9%, 단시간 노동자가 2.5%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앞두고 기차표 예매하는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 SRT를 타는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기본 요금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 적발로 내야 하는 부가요금은 기본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30배로 늘어납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SRT를 타는 만 4살 미만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앉을 수 있고 별도 좌석을 구매해도 4분의 1의 요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6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4살부터 6살까지 아이들은 그동안 어른 요금의 50%를 내야 했지만 이젠 그 절반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벌금은 한층 강화됩니다.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 변조 등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에게 적용하는 부가운임, 즉 벌금이 기본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30배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수서에서 부산으로 갈 때 기본 운임이 52,600원인데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앞으로는 157만 8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유아 연령 확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당한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명절 등 혼잡 시간대에는 자전거나 전동 퀵보드, 전동 휠 등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처럼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는 허용됩니다. 또 열차에 타지 못해 미승차 확인을 받은 경우 환불 청구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을 산 경우 열차 출발 후 5분 안에 앱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SRT 운영사 SR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역외군송 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8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같이 있는 행복 육아를 주제로 인구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수호천사로 활동해온 김영렬 수녀가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립아동센터장인 김영렬 수녀는 28년 동안 수녀로 일하면서 저소득층 무료 진료, 시설 아동 돌봄, 장애인 자립 지원 등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은 국제연합 개발계획이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해서 제정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불거진 한일 갈등 2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미국과의 협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전략물자를 과거에 북한으로 미일 수출했다는 자료가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본이 왜 그랬을까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렇죠. 사실은 네. 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 정치용이다, 또 국제 여론용이다, 심지어 뭐 오사카보다 판문점이 좀 더 주목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뭐 시샘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뭐 얘기만 놓고 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게 좀 가장 유리합니까? 유력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정부가 하는 말이 있죠. 네. 일본 정부가 하는 말을 지난 일주일 동안 보면 모호하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수출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이 가는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부나 이제 제가 봐도 그렇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원인은 지난해 10월 30일에 있었던 우리 한국 대법원의 그 배상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일본에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일본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이번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선거를 위해서 아베 총리가 이런 카드를 꺼냈다. 이것은 일본 선거 지금 구도 정세를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게 아니어도 아베 총리는 선거에 승리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실제로 선거전에 동원이 된다고 해도 선거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그 정도의 간접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이런 큰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국 쪽이 너무 세니까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해서 일본 산업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라는 설명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국과 일본의 그동안의 반도체와 관련된 분업적 요소, 네. 상호 의존 요소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세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멸적인 행위가 돼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서 뭐 저는 일본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고 대신 강제징용 재판 판결에 대한 반발 그로 인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번 모든 일의 원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좀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뭐 안보 문제를 얘기하기도 했었고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수출을 규제한다 이런 주장으로 먼저 근거를 펼쳐 나가다가 최근에 와서는 에칭가스의 대북 유출 이야기를 꺼내면서 안보 문제를 꺼냈거든요. 이러한 얘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네, 저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해본 결과 국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한 사항을 찾아본 결과 그 불화수소라고 하는 전략 물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믿음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우려 사항이 있어서 일본의 수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 논리를 다 보강하는 그런 네.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논리도 좀 약하고 또 스스로 일본이 좀 자가당착에 빠지는 면도 있고 뭐 부메랑으로 일본 기업에 오히려 지금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태도만큼은 일본 정부의 태도만큼은 강경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좀 태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태도 변화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원인 분석을 할 때 네. 강제징용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서 일본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한국 정부의 행정 조치가 들어가서 일본 기업의 재산이 압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가 그것을 방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는다면 아베 총리는 일본에서 배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기업 보호라고 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일본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제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해서 어떤 합의점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풀리는 거죠. 일본의 강경 대응 속에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자료인데 일본이 오히려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을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의 기업들이 북한에 밀수출한 내용들이 이제 적발이 된 내용이 이제 있어요. 네. 그 한 30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 불화수소도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일본이 불화수소와 같은 전략 물자를 밀수출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태경 의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지금 보면 대북 밀수출 주장을 했던 일본의 좀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좀 대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인가요?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다 부수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이 자료 자체가 이제 최근 자료가 아니고 이제 96년부터 이제 2013년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또 일본 언론에서 또 한국 정부에 대한 폭로 자료도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유사한 자료입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전략 물자가 이제 불화수소가 포함된 전략 물자에 대한 어떤 부당한 수출 행위, 잘못된 수출 행위를 뭐 한 200건, 300건 정도 적발한 보고서가 우리도 있어요. 사실 우리 정부가 그런 수출 관리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포착을 해가지고 적발한 내용들을 다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또 산케이 신문이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것과 정반대 주장으로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정반대 주장을 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있었고 이것이 외국의 어떤 나라에 밀수출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남한에 수출한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관리 문제도 부실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리로 이제 비약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하태경 의원의 자료는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있지만 또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참고를 한다면 거의 그냥 뭐 장군 멍군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장군 멍군하는 구도 속에서 외교적 해법이라든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텐데 그럼요. 우리 정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이제 뭐 협상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 기업 이제 그 강제징용과 관련된 그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익을 본 기업이라든가 혜택을 본 기업 또 일본이 거기에 이제 또 책임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이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그런 문제를 협의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아직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답변을 보내오진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게 기본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개입을 해서 해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한국과 일본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아주 큰 문제는 결국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2, 3일 전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젯밤에 우리 시간 어젯밤에 이미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강경화 장관은 우리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주요 논점을 설명을 했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잘 들었겠고 이제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외교부가 이제 밝혔는데 사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거의 뭐 분쟁 수준에 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외교장관이 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를 받으면 안 됩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런 전화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미 간에 계속해서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긴밀한 협의 체제가 거의 상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전화를 하니까 이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본한테 어려워집니다. 일본이 이제 일본에서도 나도 전화를 하겠다. 나도 내 설명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고 그 전화를 받으면 또 한국에서 또 몇 분 통화했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원래 안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은 이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그동안 얼마나 탄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고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는 네. 잘 경청했다. 그렇게 하고서 끝냅니다. 이렇게 해야 일본에도 할 말이 있죠. 뭐 한국에서 원래 다른 것 때문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찬성한 것도 아니고 지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청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는 이제 경청했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이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이고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잘 이해를 들었다. 한국 정부가 왜 화가 나는지 알겠다. 이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한 칸 더 나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한미 간의 이제 협의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이제 한일 관계에 개입을 해서 좀 더 이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조금 보여준 건데 그런데 이것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문제 개입에서 미국이 들어가면 양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고 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미국 개입을 하게 되겠는데 오늘 어젯밤에 그 통화 내용을 보면 미국이 아무래도 좀 일본을 좀 완화시키는 태도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미국의 중재 역할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양자 협의 가능성도 계속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목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군가 버린 낚싯바늘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갈매기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살려줬습니다. 충남 보령의 대천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낚시한 뒤에 바늘이나 줄을 그냥 버리고 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매기가 날개만 퍼덕이고 날아가지 못합니다. 부리에 줄 달린 낚싯바늘이 걸려 있습니다. 아유, 불쌍해라. 노를 뻗어 낚싯줄을 걷어내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보트를 타고 갈매기에 접근해서 들어올리는데 성공. 날갯죽지와 다리에 엉킨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끊고 입을 벌려 목에 걸린 낚싯바늘까지 제거해 줬습니다. 자, 살려줬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낚싯바늘을 갈매기가 문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또 아이들이나 이제 어민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보통 이제 신발에 많이 걸린 경우도 있어요. 좀 낚시하러 오셨다가 좀 바늘을 수거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인간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갈매기. 살려줘서 고맙다는 듯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비행을 선보이고 가족 품에 돌아갔습니다. 잘 가. YTN 이문석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로 소속으로 보이는 5척의 무장 선박이 걸프 해역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 납포를 시도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현지 시각으로 10일 페르시아만을 지나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선 영국의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에 이란 선박들이 접근해 이란 영해 정박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조선 뒤에서 호위하던 영국 해군의 소형 구축함이 이란 선박을 향해 구두 경고를 하자 물러났다고 CNN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개막한 프로 당구리그 PBA 투어 첫 대회에서 무명의 강민구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닦아온 대기만성형 선수인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리스 카시도 코스타스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강민구가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세트 스코어 4대3.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손에 땀을 주는 접전을 펼친 강민구의 선전에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무명 선수가 공보다 벽을 먼저 맞추는 뱅크샷도 주저하지 않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단 당구를 친 걸 후회하지 않는 계기? 그런 의미가 가장 크죠. 저한테는 가장 큰 대회인데 그런 대회에서 일단 결승까지 올라가서 하지만 프로 당구 선수로 우뚝 서기까지 강민구도 적잖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맡아 키워주셨던 할아버지가 당구를 그만두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조부모 뜻대로 유학을 떠나 한동안 당구대를 멀리했지만 아버지 사업 실패로 학업을 중단하면서 다시 큐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난 거죠.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할 수 있는 게 막막해진 거예요. 제가 내 당구로 한번 목숨을 다시 걸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선수를 하게 된 거죠. 할아버지 영전에 우승컵을 바치겠다는 간절함까지 더해진 강민구. 초대 챔피언 카시도 코스타스를 포함해 쿠드롱과 강동궁 등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돌풍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PBA 투어 2차 대회는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뮤지컬과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올해로 4번째를 맞았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댄스 공연으로 영화제의 막이 열립니다. 자유분방한 무용수의 몸짓 하나하나와 역동적인 군무의 향연에 관객들은 숨죽이고 감미로운 선율엔 한껏 취해도 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거장 바포시의 안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입니다. 안무를 담당한 서병구 안무가가 무대에 서서 즉흥적으로 보여진 춤사 위에 관객들은 더 큰 박수갈채로 화답합니다.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거장 고 유현목 감독의 작품 오발타는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디지털로 복원한 필름에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성우들의 대사가 어우러진 시내 라이브 공연으로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전진한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인 해이기도 한데요. 우리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다운 방식으로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하고 또 유현목 감독님의 10주기를 맞이해서 유현목 감독님에 대한 헌정의 의미에서 관객들은 여름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늦은 시각까지 공연을 즐겼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라라랜드를 비롯해 뮤지컬 관련 영화 18편이 축제 기간 관객을 기다립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유료로 상영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사전 예매 기준으로 한 명당 최대 2장까지 무료 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당분간 일본 열도 부근에서 길게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초복인 내일부터는 비 대신 다시 무더위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서 덥겠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복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30도 안팎의 초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는 30도 등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 덥겠고요. 주말 오전에는 중부와 제주도에, 휴일 오후에는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와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와 함께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